그래서 이 과제가 이제 전기요금이 변화했을 경우에 소비자의 반응을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과제를 시작했을 때 이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은 해당이 되지 않았고 요금제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되면서 뒤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을 포함한 형태로 전기요금이 개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기후환경요금은 우리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킬로와트 아워당 5.3원의 이제 사용 전력량을 곱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국제 유가에 따른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을 하도록 연료비 조정 요금이 이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한 5원이고요. 그래서 플러스 5원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가구별로 사용 전력량을 곱해서 이제 전기요금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이제 이 실험에 적용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표 1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계에 7월과 8월 2달 동안에는 요금 수준 자체는 같지만 그 기본 요금 그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3단계 누진 구간인데 처음 300kWh까지는 약 88원, 그리고 2단계 301에서 450kWh까지는 182원, 그리고 450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275원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계절에는 요금 수준은 같지만 그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200kWh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지금 이 누진 요금제가 저희의 그 통계 그룹에 사용이 된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의 시범 사업은 전국의 6개 지역, 16개 아파트 단지에 2048 가구를 대상으로 개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시별 요금제는 말 그대로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 단가를 적용을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전력량 요금을 내는 요금제이고요. 앞서서 이제 누진 요금이 기본 요금과 그리고 그 구간별 사용량에 따른 구간별 요금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시별 요금제 하에서 기본 요금은 현행 주택용 기본 요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2048 가구에 대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안과 B안의 요금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A안은 하계와 동계 그리고 춘추계로 나누어서 하계와 동계는 최대 부하 시간대의 요금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하계를 말씀을 드리면 경부하 시간대, 수요가 낮은 새벽 시간대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82원, 그리고 중간부하는 오전 9시부터 1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155원, 그리고 최대부하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188원을 부과를 했고요. 동계에는 이제 경부하 요금은 좀 더 비싸지만 나머지 시간대 요금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경부하는 95원, 그리고 중간부하 최대부하는 동계에 각각 138원과 159원을 적용을 했고요. 춘추계에는 최대부하가 없어서 경부하와 중간부하 시간대 82원과 109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B안은 저희의 의도가 A안에 비해서 최대부하 시간대에 훨씬 더 비싼 요금을 적용을 하는 대신에 그 구간을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이제 판단하에서 최대부하 시간대를 짧게 2시간만 적용을 하지만 그 2시간 동안 굉장히 비싼 요금을 적용을 하는 요금제고요. 대신에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하계와 춘추계 73원, 그리고 동계는 94원, 그리고 중간부하 시간대는 대략 요금 수준이 같아서 이제 155, 109원, 138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시범 사업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6개 지역이 선택이 되었는데, 이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이제 어떤 계획하에 선택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처음 시범 사업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확대를 이제 시범 사업의 그 범위나 어떤 요금제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 참여에 대한 그 의사를 밝힌 아파트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2천 가구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계속 넓히고 하다 보니까 이 6개 지역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래서 6개 지역에서 16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통제 그룹과 실험 그룹을 나누어서 2048 가구가 최종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요금제 수준 자체가 현재 누진제와 비교해서 오히려 저렴하면 저렴했지 더 비싼 요금은 아닙니다. 앞에 표 1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1구간, 2구간을 볼 때 88원, 그리고 182원, 그리고 이제 3구간이 275인데,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사용하는 2구간 요금이 182원인데 반해서 개시별 요금제 중간부하 시간대를 비교해보면 이게 155원이잖아요. 가장 비싼 하계의 중간부하 가격도 155원이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더 저렴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후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도 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세요. 그럼 이 요금제는 누가 만들었냐고 여쭤보시는데, 이제 저희 과제에 한전이 또 그 참여 기관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에서 이 요금제안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시범 사업에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시별 요금제가 말 그대로 계절별, 시간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요금 단가를 부과하는 요금제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요금제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요금제를 활용했을 때 그 의의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누진제와 비교해서 결국에는 부하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 수요 자체, 어떤 특정 요금제가 전력 수요 자체를 감소시킨다기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이제 요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누진제와 비교했을 때 개시별 요금제의 어떤 주요 목적 그리고 의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이제 달라지는 가격 패턴을 활용해서 시간대별 부하 이전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적용한 이 개시별 요금제가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을 하도록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 하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거는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인센티브 방법은 개시별 이제 그 한전의 파워 플래너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그 요금 어떤 사용 패턴이나 요금 현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개시별 요금제와 누진제 요금을 이제 비교하는 화면을 만들어서 개시별 요금제 요금이 누진제 요금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저희가 이제 그 포인트를 누적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높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그냥 인센티브가 없고, 높던지 낮던지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은 누진제 하의 요금인데, 이제 개시별 요금제 하에서 만약에 그 요금을 절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표 3의 기준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1년 단위로 현금을 제공할 수는 없고 어떤 그 금액에 상당하는 인센티브, 그 상품을 제공을 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의 추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두 가지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는 실제 요금을 이 소비자들이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인센티브를 비록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이 포인트 구간에 따라서 그 상품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절약한 요금이 5,000원에서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뭐 8,000원, 7,000원 절약할 필요는 없는 거죠. 5,000원만 절약을 하면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구간에 따라서 상품을 제공함에 따른 어떤 행동의 왜곡은 없었는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분석 모형이 상당히 오래전의 논문이에요. 그 하우스만이랑 맥바든이 1979년에 했던 논문, 저널 오브 이코노메트릭스의 논문인데, 저희가 그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개시별 요금제를 이제 효과를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그 통제 그룹화에서 누진 구간, 이제 누진제 요금을 적용을 받는 가구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들은 여전히 그 소비량과 가격에 있어서 내생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소비량이 내 가격을 결정하고 또 가격이 소비량을 결정하고 이 누진 구간 하에서의 그 내생성이 여전히 이제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가격 탄력성 추정치가 플러스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2000년대 이후에, 특히 2010년 이후에 나오는 여러 논문들의 모형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외에서의 어떤 전기요금은 이미 많이 경쟁화되어 있고, 또 어떤 가격과 소비자의 의사 결정이 정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보니 저희의 이 누진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던 끝에 찾은 논문이 이 1979년에 하우스만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정확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시범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 코네티컷의 약 200가구를 대상으로 당시에 이제 누진제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었고, 그 누진제에 대비해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개시별 요금제 요금을 실험하는 그 논문을 쓴 걸 발견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개시별 요금제가 이제 그 시간대별 부하 이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경부하 시간대 대비 이 중간 부하와 최대 부하 시간대의 전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래서 상대 전력 수요 함수를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일일 전력 수요에는 어떤 감소 또는 증가라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굉장히 간단한데 결국 추정하는 모형은 이제 뒤에 보시면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중간부하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종속 변수로 두고 그리고 상대 전력 가격을 설명 변수로 두고 추정을 하는 모형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모형의 이제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소비자의 일일 효용 극대화 모형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력을 하루 동안에 전력이 세 가지의 상품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각각의 시간대의 전력이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재화를 G라고 두면은 이제 X 스타와, 세 개의 X 스타와 그리고 G 스타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소비자의 효용 함수에 넣으면 인디렉트 유틸리티 펑션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인디렉트 유틸리티 펑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가격과 소득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상대 전력 수요를 도출을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이제 상대 전력 수요. 그래서 ITJ를 보면은 그 하우스홀드 I의 T 일자, J 시간대 상대 전력 수요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부하 시간대를 분모로 두고 상대 전력 가격, 그리고 소비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들, 그리고 그것들의 인터랙션 텀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제하는 거는 2020년 3월부터 이제 코로나 더미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고정 효과, 그리고 monthly fixed effect, 그리고 연도별 fixed effect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hourly 기온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추정식에서 시간대별 상대 전력 수요는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 상대 가격, 중간부하 시간대 상대 가격, 그리고 시간대별 평균 온도, 그리고 사회 경제적 특성들을 컨트롤을 했고요. 그래서 누진 가구에서 상대 가격은 1입니다. 왜냐면은 누진 구간에서는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가격은 이제 1에서 이제 컨스탄트가 되겠고, 그 이제 추정 개수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대 가격이 1에서 1이 아닌 값으로, 그리고 경부하 시간대가 분모니까 이제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1보다 큰 값으로 변하였을 때 그 상대 전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만에서는
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다양하게 넣었다기보다는 인컴 정도를 통제를 하고 그 가전기기들을 잔뜩 넣었어요. 뭐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1, 그리고 뭐 세탁기가 있으면 1.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한 1000가구에 대해서는 그런 가전기기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싶었거든요. 뭐 요즘에 냉장고가 없는 집은 없고, 그리고 뭐 에어컨이 없는 집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더미 변수들이 대부분 일회값을 갖고, 그러면 뭐 냉장고 대수를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설문조사에 있는 그 사회 경제적 특성들을 다양하게 컨트롤하면서 가격 효과를 보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 계수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 추정 계수를 가지고 개시별 요금제 적용 가구에 대해서는 프라이스 인덱스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축된 이 프라이스 인덱스가 다음 식에서 보실 그 일일 전력 수요 함수의 가격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죠. 결국 이제 T 일자 가구 I의 T 일자의 가격은 그 가구 I가 각각의 시간대별에 사용한 그 전력 양을 웨이트로 두고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계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는 결국 가구별로 같은 개시별 요금제를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구의 사용량에 따라서 가구별로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식 2가 어떻게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내생성이라는 거는 X가 P를 결정하고 P가 X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중평균 가격을 사용을 함으로써 결국 그 하루 내 부하 이동이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수준은 달라지는데, 반면에 이 가중평균 가격이 하루 전체 이제 가중평균 가격이 그 하루 전체 소비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하루 전체 소비량이 그 X의 이제 썸이 가중평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생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고, 반면에 누진제 가구에서는 이 PITJ가 하나의 값이잖아요. 시간대별로 변화하지 않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식 2를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 PIT를 마지널, 그 누진 구간에서의 한계 가격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월에 이제 빌링 사이클에 따른 평균 가격을 적용할 것이냐, 결국 또 같은 고민으로 귀결이 되고, 그래서 이 하우스만에서는 이 누진제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날짜가 속한 그 빌링 사이클의 최종 누진 단계 가격, 그리고 누진 요금 계산 방식에 따른 요금 절약분을 프라이스 인덱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8월 6일이면 내가 지금 당장은 그 계속 누적된 사용량이 1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달 말에 그 빌링 사이클의 말에 내가 2구간이다. 그러면 2구간 가격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진 요금 계산 방식에 따른 요금 절약분을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로 럼썸이라고 이따가 이제 식에서 그 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60kWh를 썼다. 그러면 이 360kWh를 그 2구간 가격을 곱하기 2구간 가격을 한 것과 200kWh까지는 1구간을 적용하고 160에 대해서 2구간을 적용한 그 차액, 그 럼썸을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내포되어 있는 가정은 최종 누진 단계 가격이 오늘의 전력 소비량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의 전력 소비량이 이달 말에 최종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럼썸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하우스만은 이거를 이제 리니어라이즈 한다, 버젯셋을 리니어라이즈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찝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그 추정 결과에서도 여전히 이게 확실하게 좀 내생성을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일종의 이제 트릭을 좀 사용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축된
그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여드리는 게 그림 3인데요. 그래서 파란색이 컨트롤 그룹의 어떤 가구, 그리고 빨간색이 A그룹, 그리고 초록색이 B그룹인데요. 이거를 전체 그룹별 평균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어쨌든 이제 평균치가 이 전체 샘플에 대한 결과니까 평균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냥 컨트롤 그룹이 다 평균 2구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일직선이 되어서 어떤 이런 좀 특성을 잘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각각의 그룹에서 가구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2구간 수준에서 사용을 하는 가구들을 선택을 해왔고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을 보시면 컨트롤 그룹은 저희가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시범사업 전이고 이때가 이제 시범사업 기간인데 시범사업 전이나 후나 컨트롤 그룹은 다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일직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진 구간의 이제 가격을 인덱스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일직선이고 뭐 1구간을 사용한 달은 뭐 좀 낮아지고 3구간을 사용한 달은 높아지고 한데 여기가 이제 그 구축된 프라이스 인덱스의 결과이죠. 그래서 이 누진 개시별 요금제 적용 그룹은 그 시범사업 전에는 컨트롤 그룹과 마찬가지로 이제 컨스탄트의 가격 인덱스를 갖지만 이제 그 개시별 요금제가 적용된 이후에는 매일같이 변화하는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가격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초록색이 이 구간이 B그룹이잖아요. 그래서 B그룹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확실히 피크 시간대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A그룹에 비해서 어쨌든 B그룹이 가격 수준이 더 높은,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13입니다. 그래서 가구 I의 T1자 전체 전력 수요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그 상대 전력 수요 함수와 같은 형태인데 저희가 그 인덱스가 여전히 그 누진 가구에 대해서 인덱스가 여전히 내생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 해서 그 가격 코에피션트 그거를 이제 그 자체로 추정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베이스 그룹에 대비해서 탄력성이 얼마나 더 탄력적이고 덜 탄력적인지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를 추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그룹이 시범 사업 후에 B 그룹 대비 시범 사업 전에 컨트롤 그룹 A 그룹 그리고 시범 사업 후에 컨트롤 그룹 A 그룹은 가격 탄력성이 B 그룹에 비해서 얼마나 더 탄력적이고 덜 탄력적인지 이제 상대로 추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가격 반응을 추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정 결과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특징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앞에 이제 2048 가구 중에 최종적으로 추정에 포함된 가구는 1932가구였어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분 단위의 전력 소비량과 그리고 시범 사업 이제 초기에 이제 조사된 가구별 사회 경제적 특성 자료를 받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개시별 요금제 적용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해서 이제 개시별 요금제 전 1년, 후 1년 대략적으로 전 1년, 후 1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2048가구 중에 아이디가 매치되지 않는 15가구 그리고 월 전력 소비량이 3,000 이상으로 너무 많은 10가구가 있었고 그리고 일정 시간 계속해서 전력 소비량이 0인 91가구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32가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분 단위 전력 소비량은 저희가 경부와 중간부와 최대부하 시간대에 맞춰서 애그리게이트 했고요. 사회 경제적 특성 변수는 이거는 2019년 그 조사 시작 단계, 사업 초기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타임 인베리언트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뭐 소득 수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수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캡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별 사회 경제적 특성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최대 부하 시간대 아주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B그룹에 포함된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태양광이 있냐 없냐는 10%, 7%, 8%로 큰 차이가 없는데 넘버 오브 패밀리 멤버,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수가 2.75명, 그리고 3명, 3.35명으로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나이가 젊고, 이건 이제 1, 2, 3, 4, 5로 구간 변수인데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이 상대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고, B 그룹이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레벨은 이게 커질수록, 높은 건데, 2.71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인컴도 6구간으로 가장 높고, 컨트롤 그룹은 5구간으로 제일 작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이 컨트롤 그룹은 5%, 트리먼트 A 그룹은 16%인데 B 그룹이 21%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노인이 있는가? 시니어도 컨트롤 그룹은 63% 노인이 있지만 B 그룹은 33% 가구가 이제 집안에 노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추정에는 포함을 하지는 못했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다른, 그룹별로 약간의 다른 패턴이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TOU 프라이싱의, 그러니까 게시별 요금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1, 2, 3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그래서 3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 그룹 모두 게시별 요금제에서는 잘 모른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찬성하십니까? IBP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보면은 세 그룹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이 이제 중립적이고 4가 찬성, 5가 매우 찬성인데 세 그룹 모두 대체로 찬성을 하죠. 그리고 B그룹이 가장 찬성을 하고 다양한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뉴트럴 내지 3 내지 4. 그래서 뉴트럴 내지 찬성한다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1, 2, 3이에요. 그래서 2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파워플래너 앱이 설치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저는 그 메저먼트 에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0 또는 1인데 컨트롤 그룹은 거의 없고 A 그룹이나 B 그룹, 트리먼트 그룹은 절반 정도가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게시별 요금제 이제 실험에 참여를 하면서 설치한 것이 포함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서 가구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나오십니까?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3 내지 3점 얼마가 평균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3이 2만 원에서 4만 원, 4가 4만 원에서 6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산한 그 실제 전기요금이 3만 1,000원, 3만 4,000원, 3만 9,000원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이제 실제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전기요금 수준과 실제 전기요금 수준이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장 교수님, 저 발표 중에 죄송한데, 네. 네, 그 여기 컨트롤, 트리먼 A, 트리먼 B 세 개 그룹을 정하실 적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컨트롤은 기존 누진제를 선택한 그룹이고, 트리먼 A는 이제 옵션 A, 트리먼 B는 옵션 B를 선택한, 그러니까 TOU 네. 요금제.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소비량과 전기요금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여기 데일리 컨섬션을 보면 이제 하루 동안의 컨섬션을 보면은 컨트롤 그룹이 이제 이게 시범 사업 전에 약 9kWh 그러니까 한 달 30일로 치면 한 270 정도죠. 그 정도 소비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B그룹은 그보다 한 하루에 1kWh 좀 많았고요. 그리고 트리먼트 A는 오히려
약간 작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세 그룹이 시범 사업 후에는 9.19, 9.26, 10.1 정도로 이제 전력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온 탓이냐를 보면은 오히려 기온은 시범 사업 전에 더 더웠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 후가 오히려 기온이 약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1도 정도 낮거나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 전이 2018년인데 이때가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더위가 이제 2018년이랑 좀 비교가 많이 기사에서도 되는데, 그래서 시범 사업 전이 오히려 더 더웠는데 그 이후에 전력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 이거는 일정 부분 코로나19의 그 효과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사실 전력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평균 기온보다는 아마 최대 기온이나 최저 기온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는 네, 살펴보셨어요? 저희가 이게 그 아워리 템퍼레처예요. 그래서 경부하 시간대 평균 기온, 매일매일 경부하 시간대 평균 기온, 중간부하 평균 기온, 최대부하 시간대 평균 기온 해서 기온이 계속 바뀌니까 그 트렌드는 잡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평균치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평균화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 경부와 중간부와 최대부하 시간대 평균을 계속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변수가. 그래서 이제 그 렐러티브 컨섬션을 보시면 그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상대 수요, 그리고 경부하 대비 중간부하 상대 수요인데, 이게 평균을 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컨트롤 그룹이나 트리트먼트 A 그룹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약 0.02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실 때 0.4를 뭐 그러면 40%밖에 소비를 안 했냐 이게 아니고 오프픽은 거의 10시간에 걸친 전체 전력 소비량이고 피크는 뭐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의 전력 소비량이니까 이제 그 시간대가 다르다는 이게 시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이나 트리트먼트 A 그룹은 피크 시간대 약간 증가를 한 반면에 트리트먼트 B 그룹은 그 중간부하 시간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것이 가격 효과인가. 비록 이제 실제 지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요금을 일정 부분 가격 효과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누진 이제 컨트롤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가격이 계속해서 1위고 그리고 A그룹이나 B그룹도 시범 전에는 계속 1위였다가 트리트먼트 A그룹은 약 이 정도 수준으로 상대 가격이 변화하고 B그룹은 특히 피크 시간대 3배 이상 증가해서 약 이 정도 수준으로 상대 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전력 수요의 변화를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onstructed Price Index는 이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회 경제적 변수들에 따른 그 전력 소비량 패턴을 봤는데요. 먼저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했을 때, 이 노란색과 초록색이 먼저 초록색 아래에 있는 게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시범 사업 전이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이제 증가해서 이후에 증가해서 이제 시범 사업 후에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이고요. 그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설치하지 않은 가구인데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확실하게 낮 시간대 더 커브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도 전력 소비량이 대체로 적습니다. 그래서 피크 시간대 올라가기는 하지만 대략 전 시간대에 걸쳐서 전력 소비량이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구가 또 패턴이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구가 이제 초록색과 노란색인데요. 시범 사업 전과 후 이제 그 경부하 시간대 그리고 새벽 시간대 전력 소비량이 훨씬 낮고 그 이후에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는 전력 소비량이 확실하게 높은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뒤로 확실하게 이동을 하는,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이동한,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가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대가 한두 시간씩 더 늦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난방 방식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게 이제 난방 방식이 중앙 난방, 개별 난방, 지역 난방이 있는데, 위에 두 개가 개별 난방, 가운데 두 개가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인데요. 난방 방식에 따라서 그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확실히 개별 난방은 소비량이 높고, 그리고 중간에 중앙 난방이 있고, 지역 난방은 소비량이 낮은. 근데 이대로 안 잡히더라고요. 저희 추정에서 이대로 안 잡혀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연구의 핵심이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두고 가자는 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난방 방식을 통해 보든, 뭐 아이가 있는 가구 여부를 통해 보든, 태양광을 통해 보든, 어쨌든 시범 사업 후에 전력 소비량이 모든 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추정 결과는 저희가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별도의 파일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앞에 두 개, 앞에 풀 샘플은 말 그대로 이제 전체 그 트리트먼트 컨트롤 다 그 합한 샘플이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온리는 저희가 그 프라이스 인덱스를 개시별 요금제 적용 가구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트리트먼트 그룹만 따로 빼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가격 변수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풀 샘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가격이 1에서 변화했을 때 가격 반응을 보는 것이고, 트리트먼트 온리 그룹에서 이 상대 가격의 변화는 결국에 A그룹과 B그룹 사이의 상대 가격, 그리고 계절이 변화함에 따른 상대 가격의 변화에서 이 추정 계수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진제 대비 개시별 요금제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이제 풀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경우에서 모두 그 최대 부하 시간대 가격만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부하 시간대의 상대 가격은 이제 그 최대 부하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나 둘 다 유의하지가 않았고요. 이제 최대 부하 시간대 가격이 최대 부하 시간대 수요를 저감하는 데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교차항들을 포함하니까 표가 굉장히 긴데, 먼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그 각각의 변수들의 추정 개수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교차항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절반은 최대 부하 시간대 가격과의 교차항, 그리고 두 번째 절반은 중간 부하 시간대 가격과의 교차항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이 변수들을 다 포함을 해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했을 때, 이 피크 시간대 가격이 피크 시간대 수요를 저감하는 가격 탄력성은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46, 그리고 아이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44 수준의 이제 탄력성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변수들은 가격 탄력성과는 별개로 이제 이 사회 경제적 특성들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시면 태양광은 이제 두 시간대 모두 유의하게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탄력성과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집은 피크 시간대 수요가 적고 중간 부하 시간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항의 추정 결과가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가, 그래서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먼저 이제 태양광 설치 가구는 그 최대 부하 시간대 가격 탄력성에는 이제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중간부하 시간대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집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최대부하 시간대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를 더 마이너스로 만드니까 더 탄력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간부하 시간대 가격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나 아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쨌든 아이가 있는 집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집은 낮 시간대 누군가 상주한다는 가능성이 높게 되겠고,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이동시킬 수 있는 전력 수요는 이동시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의 결과가 이제 보여주는 바가 최대부하 시간대 가격이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는 유의한데 중간부하 시간대는 자기 자신의 그 가격 탄력성이든 아니면 교차 탄력성이든 다 유의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저희가 설계한 전기요금 수준 자체가 낮아서 가격 반응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아파트 특성상 부하 이동이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인터미디엇 시간대가 비록 뭐 아주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저녁 8시, 9시, 10시를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동시킬 수 있는 그 부하가 크게 보면 뭐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정도잖아요. 뭐 TV나 냉장고 같은 거는 거의 비탄력적이라고 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피크 시간대 에어컨을 좀 끈다든지 아니면 세탁기나 건조기를 뭐 이제 시간대를 이동시킨다든지 최대 부하 시간대를 피해서 한다든지 정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저희의 아파트 문화의 특성상 밤 시간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미디에이트 시간대는 이렇게 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피크 시간대 가격은 저희가 여름, 겨울만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결과는 결국 그 피크 시간대 가격이 존재하는 여름과 겨울만 가지고 추정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어떠한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봄, 가을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계절을 포함했을 때 그 경우에 피크 시간대 가격은 제외하고 중간부하 시간대 가격만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의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게 그 데일리 컨섬션 추정 결과인데요. 이 데일리 컨섬션에 들어간 게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프라이스 인덱스의 구축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룹별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로 도출이 되었냐를 보면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컨트롤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전력 소비량이 약간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소수점 단위가 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이후에 거의 가격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한 수준인데 그 개시별 요금제를 적용한 A그룹이나 B그룹은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A그룹은 130.69에서 130.17 그리고 B그룹이 특히나 낮아져서 142에서 시범 사업 이후에는 137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저희의 결과를 보시면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가격에 관한 추정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럼썸은 아까 그 누진 구간의 차이를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구간 사용자인데 그중에 200kWh를 1구간 요금을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전기요금에 일종의 세이빙이 발생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B그룹
B그룹의 개시별 요금제 적용 이후 가격 탄력성 대비 컨트롤 그룹이나 A그룹은 가격 반응이 어떠하였냐를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더 탄력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고 컨트롤 그룹은 약 1%, 이제 모든 그룹이 다 약 1%, 0.01 정도 탄력적인데 컨트롤 그룹은 전후에 가격 탄력성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A그룹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02로 오히려 가격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 된 것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먼저 이제 그 A그룹에 속한 사회 경제적 특성 자체가 이제 B그룹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낮고 본래 전력 소비량이 낮은 그룹이기는 하지만 또 A그룹이 이후에 더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더 비탄력적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 전력 수요 함수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제 낮은 전기요금 수준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표에서 기온과 주말 효과, 그리고 그 연휴 효과가 매우 유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전력 소비량을 결정하는데 핵심은 어떤 그 주말 효과와 주말 효과 또는 공휴일 효과, 그리고 기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 특성보다도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량은 이 두 변수에서 이제 상당 부분 해석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뭔가 저희 연구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은 개시별 요금제는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하 이동을 통해서 최대 부하 시간대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유의하게 피크 시간대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다만 이제 저희 연구에 적용된 요금제에서 보았듯이 개시별 요금제가 무조건적으로 부하 이동을 항상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요금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낮은 요금 수준으로는 누진제이든 개시별 요금제이든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저희 실증 사업에 적용된 요금제는 오히려 B그룹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을 일종의 보조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정환 교수님과 조홍종 교수님께 별도로 특별히 의견을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 의견 받고 그다음에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개시별 요금제의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신, 장 교수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개시별 요금제에 대한 어떤 영향 분석을 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샘플을 이제 걸러내실 때, 필터링 하실 때, 이제 3000kW 이상 가구가 한 10개 정도, 10가구 정도 있었는데, 이거가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통계를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좀, 아웃라이어를 가급적이면 어떤 임의적으로 배제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3,000kW 이상 가구를 배제하셨는지.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높은 소비량이긴 하지만 이런 가구일수록 오히려 게시별 요금제 적용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는 조금 이거를 한번 포함시켜서 돌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형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모형이 이제 OLS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뭐 ARDL이라든지 뭐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기반한 건지에 따라서 추정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OLS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이제 패널이기 때문에, 패널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의 어떤 그 이질성 문제랄지 또 시계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코릴레이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터치가 됐는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 네.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 게시별 요금제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받은 가구들이 있을 텐데, 이 인센티브 규모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가구인 경우에, 이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설명 변수를, 사용을, 어, 하시면 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 전력 사용 패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코로나를 그냥 그 더미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대체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데 어, 이게 조금 저는 이제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그 어떤 이벤트에 대한 그 분석을 할 때, 뭐, 레짐 체인지 모형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 더미로 취급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이런 그 타임 시리즈에서 이제 그 쓰고 있는 그 스레시홀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모형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제가 배정환 교수님 말씀에 답을 하고 그다음에 조홍준 교수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아웃라이어를 네, 아웃라이어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네, 네.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네, 배정환 교수님,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주효입니다. 그 3000kWh 아웃라이어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한 문제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우리 분석한 가구가 스마트 그리드 그 보급 사업에 해당이 돼서 그 AMI 인프라가 깔려있긴 한데 이 AMI 인프라가 그 한전에 의해서 실제로 요금과 연동해서 관리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저먼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구긴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1차 전제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의 경우 대부분 호당 3kW를 계약 전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쓸 수 있는 최대 전력이 3kWh를 시간당 넘기기 어렵게 일단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배선이 돼 있는 상태인데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한계를 물리적 한계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가구가 3kWh, 시간당 3kWh를 꽉꽉 채워서 한 달 내내 쓴다고 했을 때 굉장히 3000kWh라는 그 숫자가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숫자. 뭐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어서 계약 전력을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설정한 경우면 가능하겠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럴 일들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저먼트 에러에 가까운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3000kWh는 그러한 이유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장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소비자의 패턴이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연구에는 그거를 포함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인센티브를 1년 단위로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을 이제 1년 단위로 쪼개서 이제 1년 단위의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음 시범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된 상황의 데이터여서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과제 전체 기간에서는 이 부분을 보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고요. 그 패널 모형은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패널 모형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워리다 보니까 옵저베이션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2개년치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2개년치 패널을 가지고 패널 모형을 사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어떤 패널의 그런 요소들을 통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면 우리가 그 사회 경제적 변수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고도 이 패널 모형을 사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2개년치 패널에서는 이제 그냥 우리가 풀도 OLS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이제 이 시범 사업 전체 기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나 잘 진행이 됐는지도 저희가 팔로우업은 해야 되는데 2020년 8월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20년 8월 이후에 진행된 그 시범 사업의 내용들이 데이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이제 데이터가 다 확보가 되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예, 저기 좀 팔로우 퀘스천인데요. 인센티브 규모는 이제 1년치를 총액으로 받겠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1일 단위로 그 인센티브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인센티브 포인트 레코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예, 혹시 이제 뭐 쓸 수 있으면, 예, 뭐,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그거는 한번 뭐 데이터의 어베일리빌리티 문제니까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용량이랄지, 이제 뭐, 그 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고, 그러면 이제, 시간대별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이제 가구 특성들은 그럼 이제, 픽스트로 이제 보신 거죠. 그쵸. 저희가 이제 그 시범 사업 시작할 때의 정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좀 한계는 있겠네요. 패널 다이내믹 모델 쓴다랄지 이런 건 좀 한계는 있겠지만, 네. 예, 그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코로나가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은 이제 더미 변수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뭐 확진자 수, 다른 이 코로나 연구 해보신 분들 좀 조언을 들어보니까, 뭐 확진자 수, 일일 확진자 수, 이런 거는 전혀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뭐 확진자 수도 유의하지 않고, 그리고 지역별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뭐 등등, 뭐 어떤 규제의 그 강도를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유의하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근데 그 레짐 체인지 그게 오히려 이걸 모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좀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잘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최봉석 교수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예. 예, 그럼 조홍종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TOU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온 걸로 생각이 돼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전 누진제하고 지금 그 그룹이 요금제만 TOU로 바뀌었을 때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TOU 그룹 간의 요금제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추정하고 싶으신 것인지에 따라서 논의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차이는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여전히,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 셀렉션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그룹은 대부분이 시니어이고 이 앱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반면, 트리트먼트 그룹은 전부 이제
젊은 그룹이거나 애가 많거나 뭐 이렇게 완전 셀렉션이 다른 그룹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럼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TOU만 가지고 지금 피크와 어프 피크 사이의 이제 강도, 그러니까 컨섬션의 상대적 차이를 가격의 상대적 차이로 반영을 한 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보자. 그런 연구로 이제 진행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진행할 때도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이 TOU의 차이만큼의 가격 지불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포인트로 지급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격 제도를 내가 아예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컨트롤 그룹 B 같은 경우에, 아니 트리트먼트 B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그 평균 컨섬션 하는 시간들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강도들에 따라서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 트리트먼트 그룹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생성의 문제가 상대 가격과 상대 컨섬션이라는 것으로 많이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은 되겠지만 여전히 내생성의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인지하고 있는지 실제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와 그룹 간에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고 랜덤 셀렉션이 아닌 부분들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마이너한 문제이긴 한데, 빌링 사이클하고 요금을 자기가 사용하는 사이클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한 달 또는 거의 뭐 어쩔 때는 두 달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 물론 지금 이거 이제 어프피크하고 그게 여름과 그 계절적인 요인들이 중요한데, 그게 조금씩 이전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요금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계절 효과로 이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perceived bill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가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간값 밸류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냥 그게 저는 1, 2, 3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사람들은 난 이 정도 될 거다, 중간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이어스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솔라 패널이 요즘에 뉴스에 나오기로는 부하 시간을 이동시킨다고 뉴스에는 나오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상으로는 부하 시간을 이동시키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만 있는 걸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솔라 패널 자체의 효과도 사실 부하 시간을 이동시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네. 네. 다른 거 하나는 이 누진 구간을 원래 사람들이 넘나드는 가구들이 있을 텐데, 이 넘나드는 가구들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문제점만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넘나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누진 구간을,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게시별 요금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누진제 구간에 자기가 뭐 2구간이었는지 3구간이었는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2구간에 있다가 3구간에 있다가 다시 2구간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진제를 통제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에서는 앞에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썼느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진제 구간에 이 구간에서 쓴 가구들이었는지 전에, 이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면 3구간이었는지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인지하고 사람들이 실제 이 그 게시별 요금제에 참여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와 예. 그리고 랜덤 셀렉션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근본적인 저희 연구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에게 찝찝함을 주고, 그리고 항상 이게 결과가 나올까 회의적이었는데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테이블 기초 통계량에서 B그룹이 인터미디에이트 시간대 확실하게 늘었잖아요. 그것도 좀 신기하고, 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시범 사업 자체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한 가구도 부하를 이동시킨다고는 하는데 그 이동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거를 아예 아래로 절편을 이제 낮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낮 시간대에 확실하게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도 확실하게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 비탄력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가격 비탄력성이 거기에서 좀 캡처가 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범 사업 전에 이 가구들이 어느 구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냐, 이거는 실제 이제 저희의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19년 10월인가? 그때고요. 그 전에 1년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 전에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받은 거여서 그 이전에 얼마를 쓰고 있었냐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데이터에서 이제 첫 1년은 이 사람들이 아예 자기가 미래의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받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제가 네. 부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조은정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노동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모형인데, 저도 뭐 한 몇 년 전에 써봐서 이제 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크만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헤크만 네네. 모형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오래된 네. 모형이긴 한데, 그 모형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컨트롤 그룹이, 시니어 그룹이고 좀, 샘플 바이어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헤크만 모형을 쓰면 어느 정도는 샘플 실렉션 바이어스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샘플에 대해서, 추정을 하실 때, 헤크만을 한번 돌려보시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헤크만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여기 지금 참여자 중에 노동경제학 하신 분이 계실 건데 그게 이제 어쨌든 투 스텝으로 추정을 하는데 1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뭐 컨트롤 그룹, A 그룹, B 그룹으로 선택할 셀렉션을 보정을 하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종속 변수를 두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 추정식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다른 그러니까 일종의 인스트루멘트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종속 변수는 똑같은데, 이제 설명 변수가 투 스테이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 그룹인지 아닌지에 대한 더미가 예를 들어 이제 들어간다랄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거지, 인스트루멘탈 베리어블이 필요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저도 어렴풋이 이거를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트리트먼트 그룹이 A, B 두 개잖아요. 근데 왜 두 개를 비교하는 모델은 없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모형이라기보다는 테이블에서 끝에 컬럼 두 개가 A랑 B만 가지고 추정을 한 결과입니다. 큰 차이는 없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부자스러운 게, 트리먼트 A하고 B를 따로 추정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 4에서 끝에 두 개가 A그룹이랑 B그룹, 컨트롤 그룹 제외하고 A랑 B만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추정 결과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A, B의 차이를 보자는 거죠. A, B의 차이. 그렇죠.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나오는지, 가격이 두 개가 TOU가 다르잖아요. 가격 제도가. 네. 그럼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지금 거의,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은 완전 다른 그룹이고 A, B는 약간 그래도 동질 그룹인데 이 동질 그룹의 유일한 차이점은 TOU 차이잖아요.
그렇게 네네. 보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게 다 같다고 보면 TOU의 차이만 있다고 보면 A, B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 이거죠. 두 개를 뭐 DID를 하든지 해가지고 두 개의 네네. 차이들을 보면 이 TOU에 반응하는 효과가 A, B의 차이로 나오지 않냐 이거죠. 네, 그 그건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세탁기 에어컨 정도. 네. 음, 저도 A안 그쵸, B안의 그쵸. 효과를 있든 없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뭐 한번 보기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트리트먼트 온리의 추정 개수가 그 효과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 마이너스 0.06이 결국 A안과 B안 사이의 요금제의 차이, 그리고 계절의 차이에서 드라이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샘플 셀렉션이 이제 존재함으로 인한 효과를 디펜스하는 방법으로 이 A안과 B안의 효과를 구별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이제 그 TOU가 적용되는 시간에 따른 왜곡,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평균으로 다 지금 변수를 만드신 거잖아요. 중간 변수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여기에는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장시간인 인터미디엇이 효과가 더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용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인지 가격 효과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경우에는 지금 인터메디에이에서는 아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효과보다는 네. 가격 효과가 오프 피크에 더 있는 걸로 그럼 더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터메디에이트에서는 변화가 없고 가격의 효과도 없고 피크에만 피크 시간대 사용량을 피크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터메디에이트 그렇죠. 가격은 인터메디에이트 사용량에도 영향이 없고 피크 사용량에도 영향이 없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금제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래서 좀 주택을 대상으로 해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9월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종료가 되고 한 번 지급은 됐을 거예요. 저희 데이터는 8월까지. 그 데이터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8월까지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고요. 9월에 이제 종료가 되고 지급이 됐을 건데 그 데이터는 아직 그 고려대학교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과제 진행을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좀 행동경제학적으로도 물론 그 액수가 너무 작긴 하지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실험할 때는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그룹을 또 만들어서 줘보죠. 뭐 작게도 줘보고 크게도 줘보고. 근데 그런 건 못하니까 지금. 네. 이제 전력 시장이 뭐 발전 부분이든 소매 부분이든 어떤 경쟁이 존재를 하고 자유화됐다는 거는 연구자 입장에선 되게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너무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최신의 그런 논문들을 뭐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 인센티브 설계 자체가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보면 어쨌든 피크 디맨드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이하게 그 데일리 디맨드를 변화를 시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 가격의 변화가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줬다는 걸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게시별 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거보다는 반응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려를 하는 것은 실험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컨트롤 그룹, 트리트먼트 그룹 A, 트리트먼트 그룹 B를 설정을 할 때 트리트먼트 그룹 B는 좀 의도적으로 유인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을 허용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게시별 요금제가 도입이 될 때 결국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의 부합 패턴을 봤을 때 게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유리한 사람들이 게시별 요금제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은 게시별 요금제를 사용을 해서 자기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경감으로 다가오고, 이것들을 만약에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 통해서 보전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회 후생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드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과가 보여주는 건 지금 실증 사업에서 제시됐던 요금제들은 사실상 게시별 요금제가 흔히 후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과로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자유롭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현배입니다. 네, 네. 훌륭한 연구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표해 주셔서. 그냥 질문인데, 그러니까 인센티브 문제는 뭐, 더 이상 제가 대충 이제
토론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하겠으니까 그거는 원래 질문을 하려다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 결과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탄력성 말씀하셨잖아요. 피크의 탄력성 네. 0.4 정도. 요게 그러니까 피크 요금이 예를 들면 뭐 10% 오르면은 피크 시간대의 수요가 뭐 4% 4%. 네. 예, 준다. 뭐 이런 결과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대충 그래서 제가 언뜻 그냥 느낌으로는 이건 뭐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값으로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이 네. 탄력성만 듣고는 솔직히 좀 감이 조금 안 잡히긴 해서 그 전반적으로 연구를 보셨을 때 이 값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크 시간대 그러니까 탄력성이 이제 0.4라는 얘기는 피크 시간대 가격이 10% 증가하면 수요가 4% 정도 이제 감소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회 경제적 변수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있는 가구,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탄력성으로 산출을 했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금 자체에 결국에 이제 전력 소비량을 결정을 하는 거는 요금 수준과 그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주말 공휴일, 온도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인터메디에이트 시간대에는 전혀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미스테리긴 해요. 이 모형상에서 피크 시간대 수요가 감소했으면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건데 전력 소비량 자체는 증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시간대에서는 이게 하나도 잡히지를 않아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시간대 요금이 너무 낮고, 그리고 오히려 누진 이 구간에 비교해서도 인터메디에이트 시간대 요금이 더 낮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그룹과 A 그룹, B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게시별 요금제가 작동한 패턴이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B그룹에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피크 시간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제 게시별 요금제의 이제 그 부하 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요금제 자체, 그 게시별 요금제 자체가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책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김지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예 누진제를 없애고 TOU로 가는 게 아니라면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가구들이 지금 제주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둘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누진제 대비 TOU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누진제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TOU를 선택하는 가구들을 보조해주는 결과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회 포생적으로도 악화가 되겠고 한전의 수익도 악화가 되겠다. 이게 전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크 시간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 어쨌든 반응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 시간대 부하를 조정을 하고 싶다 하면 TOU가 그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부하만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요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기평의 보고서로 나옵니다. 네네.
네. 음. 저도 이 보고서가 아마 이제 애경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수탁과제이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공개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 연구 결과를 한글로 작성을 해서 어딘가에 한번 내보자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이게, 네,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파급 효과가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네, 이제 막 하루하루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저도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걱정했던 부분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내생성 문제랑 그다음에 랜덤마이저 충분히 안 됐다는 거, 그거는 이제 태생적 한계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 얼마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는가의 문제 세 가지를 고민해봤는데 이 세 가지 결과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구자의 그 결론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건데, 일단은 아워리 데이터가 타임 도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풀더OLS를 돌려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스 단원에서 다들 보면 OLS 갖고 탑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내생성 문제로 이제 충분히 하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 간의 차이에서 인덱스 적당히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이 수요 가격 탄력성의 내생성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고, 일단 많은 부분을 이제 하우즈만 페이퍼에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만약 이거는 이제 해외 전화로 갔을 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랜덤마이즈 부분인데, 랜덤마이즈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 느낌인데 김지호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장윤승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장 교수님이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식으로 그 디벨롭먼트 쪽에 엑스펜트라는 부분도 그 랜덤마이즈를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리터처에서 보면 그 이제 테이블을 비교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방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누진제가 왜 같이 돌린다 안 돌린다 이야기했는데, 아까 박호준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저널이 해외 들어갈 때는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가적 탄력성이 아니라 한국 상황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진제랑 다른 게시물 요금들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연구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강조해 준다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수요 탄력성을 추정하는 쪽으로 이제 리서처를 잡는다 그러면 아마 왜 옛날 논문을 썼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제 거부감이 드는 연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잘 이렇게 초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는 제가 이건 사실은 뭐 엑스페리먼트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근데 그 MIS라든지 그런 저널에 그 실험한 거 보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설문조 할 때 상품권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엄격한 경제학 저널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결과가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제가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사회후생적으로 이 TOU라고 하는 시스템이 누진세와 같이 가면 사회후생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사회후생적인 것은 이제 소비자 측면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특히 한전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부하를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전의 공급자적인 측면을 혹시 고려를 해도 사회후생적으로 무조건 악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소비자
이제 누진제 그룹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 유지하는데 이제 개시별 요금제 그룹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전기 요금 수준이 지금 하락하는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의 부하 패턴이 조금 바뀌어서 피크 소요를 경감시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내야 되는 요금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한전의 입장에서는 그 레버뉴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 레버뉴를 아직까지 뭐 그런 요금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연구에서는 유틸리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컨트롤 그룹의 요금을 조정을 해서 이 수입을 메꾸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왜곡된 교차 보조의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부하 그 전력 공급의 그 가격이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 수요가 조정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발런터리하게 개시별 요금제를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후생 관점에서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선행 연구들이 좀 많이 어드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저희가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주 그 굉장히 난이도 있는 연구, 관심 가는 연구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굉장히 그 뭐 인센티브가 낮기 때문에 반응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0.4 정도 탄력성이 나왔다는 건 이런 TOU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잘 작동할 수 있다. 라는 중요한 어떤 에비던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앞서 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드레스 하실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칫 이런 TOU가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제도다라는 인상을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조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방금 앞서 부분 그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게 김지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한전에서 원가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다소비하는 그룹에서 전력 그 페이먼트가 낮아지면은 에너지 조소비 그룹에서 그것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정하신 부분이고 그거는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OU 제도의 취지 자체가 뭐 피크 부하를 오프 피크로 이전을 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LNG 발전이나 어떤 발전소의 투자를 이제 회피하는 더 전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취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에너지 서플라이의 비용이 감소하는 이제 그게 이제 취지고 그게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 측면의 어떤 효용을 반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 어떤 페이먼트가 저소비 그룹이 이제 보전하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셜 웰페어가 더 당연히 개선되는 방향이 있지 않나. 그 부분도 같이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런 TOU 제도의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페어하게 어드레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적 후생을 얘기할 때, 그 생산자 잉여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이제 한전의 수입과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점을 되게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적절히 어떤 그 사회적 그 균형을 달성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요금을, 그러니까 부하 패턴을 이동시킴으로써 요금을 절감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전의 수입이 감소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S&P가 피크 시간대 S&P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도 감소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잖아요. 근데 주택용에서 과연 얼마만큼 절감이 됐을 때 이 S&P 시장 전체의 S&P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우리나라 주택용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용 소비가 감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S&P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전력시장 전체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생산자 잉여도 확실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후생이.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후생에 대해서는 진짜 또 다른 복잡한 문제인데 어떤 그 만약에 진짜 지금 제주도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TOU를 장기적으로 주택용에 도입을 한다면
요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잉여와 어떤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교차 모조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분배 문제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게 수입과 비용을 따졌을 때 어떤 장기적인 비용 감소를 고려하였을 때 이 주택용이 전력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함께 따져가면서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의 상당 부분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하신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S&P 관련된 변동비도 있지만 그 용량 요금 성격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그 전력 요금 정산할 때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용량 요금 비율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면 우리가 뭐 유연성 자원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들어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LNG로 그것을 메이크업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피크 오프 피크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LNG 비효율적으로 1년에 뭐 한 8,760시간 중에 100시간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LNG 발전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개시빌 요금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고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약간 조금 이거를 연구의 장점을 스스로 언더마인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서플라이 사이드까지 다 고려해서 봤을 때는 결국 소비자의 전체적인 페이먼트가 리두스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개시별 요금제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제 다만 저희 시범 사업에 적용된 이 요금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과정과 결론, 이제 최종적인 요금제에 대한 불만족을 이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네, 다른 말씀 주실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저희 점심시간도 이제 좀 한참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잠깐만요. 정말. 네네. 제가 지금 화면은 좀 그렇고요. 지금 얘기로만 좀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물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뭐 전우영 박사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TOU를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려면 전체적인 어떤 국민 전체적인 후생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아마 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좀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지금 올해 주택령의 경우는 9월 1일부터 이제 개시별 요금제를 시행을 하는데 일단 시간대를 바꿨잖아요. 네. 바꾼 이유가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산 에너지 자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개통의 피크랑 그다음에 주택용 소비자들의 피크가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치시켜가지고 뭔가 지금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통의 피크 자체가 5시 이후로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주도는 확실히 이제 그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개통 피크에 맞춰가지고 최대 피크 요금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육지도 지금 벌써 5시에 계속 지금 피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향후는 거의 이 피크 요금제의 시간대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실정 사업을 해서 적용한 요금제 자체는 기존에 있는 지금 시간대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앞으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는 아무래도 이게 아마 시행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도처럼 시간대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미 지금 결과가 나와서 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말씀하신 네.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할 때는 그게 2019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그 부와 패턴이 달라지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시행이 됐고, 이제 향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육지의 그 개시별 요금제가 논의가 되게 되면 그 요금, 그러니까 피크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요금 수준하고 결국은 이제 개시별 요금제의 수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대별 조정 이게 사실은 그 탄력성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이게 바꿔서 시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 기대를 좀 해보기는 해요. 일단.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피크 시간대를 오후 시간대로 옮겨버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집에 있고 지금 네. 1시부터 5시에 비해서 사람들이 훨씬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시간대랑 겹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 선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시간대를 옮겨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뭐 하여튼 뭐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좀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결과를 더 이렇게 앞으로 디벨롭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저희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